같이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군대에 생기는 가와리 장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거는 사회적 경제가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안남에서 교육 가실 때 한번 왔었고요. 오늘은 사회적 경제는 말은 많이 쓰는데 좀 사실상 다른 식의 것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고 지금도 충북에서는 약간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왜 사회적 경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지방정부나 이런 쪽에서 되게 많이 거론이 되는데 사실 저희가 되게 익숙한 거는 그냥 일반 시장 경제인데 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에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원래 제가 예전에 옥천도 통계라고 찾아봤을 때 1960년대에 보니까 옥천 인구가 10만 정도, 11만까지 간 적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한 5만 정도로 되고 있고, 그거는 한국 사회가 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실 한국은 보시다시피 면적은 수도권이 전국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땅에 인구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고, 원래 수도권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고 해서 80년대부터 이제 이쪽에 분산 정책을 계속 썼습니다. 균형 발전이라고 해서 했는데 2019년도부터는 다시 수도권 인구가 절반을 넘어섰고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수도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이거는 사람들이 지역 떠나고 싶다가 아니라 일단 경제 구조 자체가 여기 보시다시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업도 많이 생기고 기업이 많이 생기니까 입소리도 거기 중심으로 돼 있고 또 아시다시피 수도권은 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정치와 문화와 이런 게 다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실 경제 활동을 통해서 생산되는 것들도 그러니까 지역이 있다고 하는 가령 비수도권에 공장도 있고 사업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이익들은 다 수도권으로 건너가는 구조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 경제 성장을 되게 많이 하고 부의 가치를 되게 많이 축적이 됐는데 실제로 그 부가 지역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이거는 수도권 중심으로 본산 쪽으로 다 이전되다 보니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사람들은 수도권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요즘 막 그런 지방 소매를 넣은 한계 마을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 그러니까 여기는 이 한국 고용정보 이런 것을 만든 자료인데 빨간색 지역은 2030년, 40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소멸할 거예요. 사실 되게 웃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려서 빨간색 경북 의성 이런 데인데 의성도 2040년에 인구가 1도 없을까요?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지역들이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지역으로 2040년에 변할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 없는데 이거 뭐냐면 행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옥천, 군천처럼 이제 한 지자체가 유지가 되려면 일정한 인구가 필요한데 이 빨간색 지역들을 2040년 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별도로 유지할 정도의 인구가 안 남아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자체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인구가 빠져서 이제는 이쪽에 행정기능이 소멸되는 지역으로 갈 거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대전 옆에 옥천도 다시 보면 약간 이제 아리까리한 위치로 남아있고 사실 이게 소멸이 또 뭐가 문제냐면 그냥 인구가 주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올해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옥천군에서 지금 제일 고령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청성면을 보니까 65세 인구 비율이 전체 50%가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지금 이제 65세 인구가 있다면 2040년 정도 되면 청성면은 사실은 절반 이상이 더 오래 어르신들이 살아 계실 수 있지만 사실상 2040년 정도 되면 청성면 인구가 또 지금의 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망률이 출산율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니까 이제는 지역 자체가 중에 순환돼야 돼요. 계속 새로운 인구가 태어나고 그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유지하고 이렇게 순환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사실 한국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수도권으로 지나치게 많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역은 지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되게 많이 동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동력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한국은
지역 경쟁이 해체되면서 굉장히 심각한 불평등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전체로 모여있는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5년 자료를 쓰는데 지금은 사실 훨씬 더 많이 격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노동소득을 보더라도 이미 상위 10%하고 하위 10%하고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차이가 벌어져 있고, 이게 소득만이 아니라 자산 비중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또 자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시면 이 동일한 자산과 집,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비수도권하고 수도권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제가 오늘 뉴스 봤더니 일단 서울에 어디 있는 30만원짜리가 35억? 아파트가? 그러니까 옥천이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하더라도 32평이 35억이 10억도 안 넘는 거 아닌데, 사실은 서울은 이미 그 부동산 자체를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이미 이 자산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관합니다. 그냥 어디 지역에 내가 살고 있고 그 집이 내 소유라고 하면 이미 서울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마어마하게 격차를 가지고 있는 사회에 저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만에 고치려고 노력하고 항상 어느 정도가 되든지 간에 하고, 아마 또 내년 대통령 선거 되면 또 아마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딱 전국을 돌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제가 이 지역을 발전시켜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합쳐가지고 인구 1000만의 메가시티 이런 걸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왜 나오냐면 메가시티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수도권이 너무 심각하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거냐가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실은 이 백층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조금 답답하더라도 내 뒷세대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좀 생기는데, 지금은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가령 그런 겁니다. 내 뒷세대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경제적 조건에서 사회적 조건에 생활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되게 그 사회가 좋은 사회인데, 한국은 사실은 그런 기대치가 있고, 이게 뭐냐면 이제 백층이동 사다리 부분은 뭐냐면 이제 고소득층은 계속 고소득층으로 남는 비중이 지금 한국은 거의 80% 가까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이렇게 부모, 엄마, 아빠 찬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이게 계속 불평등한 상황이 되고 있고, 저소득층은 계층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 세대가 가지고 있는 사회 경제의 조건이 그 다음 세대를 그대로 이전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불평등하게 고착되는 상황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도 사실 보면은 이게 그냥 저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대기업도 생각해 보시면 90년대까지만 한국 사회에서 보면 대기업 얘기할 때 30대 제곱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30대를 안 세고 그냥 10대 제곱 쓰다가 최근에는 보통 신문에 5대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렇게 줄어드냐면 1, 2하고 밑에 너무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까, 가령 지금 1위는 삼성인데 삼성하고 현대자동차 두 개 합치면은 나머지 3, 4, 5, 6, 7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이 5인분 밖에 있는 대기업들끼리도 5인분 밖에 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하고 자산이 너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한번 계속 부가 있는 쪽으로만 계속 집중이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의 중심에 없는 비수도권 지역들은 갈수록 인구도 빠지고 지역에 있는 경제도 계속 힘이 약화되고 있고,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대도시권 중심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옥천 신문이나 보시면은 충북도 지금 메가시티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대전이랑 충북, 청주 이게 다 합쳐가지고 여기도 메가시티라는 말을 쓰려면 1000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충북에 보면은 이것저것 다 합쳐도 1000만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북에 대전 합쳐도 사실은 한 5, 60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400만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구를 채우시니까 다 합쳐보겠다는 생각인데, 근데 문제는 그런 구상의 문제점은 뭐냐면 결국은 그렇게 합쳐도 사람들은 그중에 제일 조건이 좋은 곳을 몰릴 거라는 거죠. 가령 충북권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면 옥천으로 사람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농업도 훨씬 더 농민수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지역에 힘이 생기는 건데, 사실은 지금 상황을 보면 그게 아니라 다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옥천동으로 계속 대전광역철도 이어지는 데서 계속 사람들이 한편에 기대하면서도 되게 걱정하는 게, 광역철도 만들어지면 더 심하게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저희가 있습니다. 이거는
옥천 사람들 어떻게 앞으로 전망을 세울 것이냐 또 중요하지만 사실 되게 한국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고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돌아가신 장원봉 선생님이 만든 이제 근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한국과 마찬가지 다른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요거 이제 이거 시장에서 알아서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들이 활동하게 하라고 뒀더니 결국 기업들은 계속 인력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인력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실업이라고 하는 문제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가 계속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도 한국도 사실은 뭐 계속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도 늘리고 이쪽에 공공일자리도 늘리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도 국가가 계속 뭔가 조절한다고 얘기하지만 저희들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가 개입하는 능력들을 보면 약간 지역 사람들 입장에는 약간 생뚱맞은 사업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4대강 하듯이 이렇게 지역 사람들한테 당장 필요한 거는 일종의 하루하루 살 수 있는 약간의 생계 보전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는 계속 뭘 개입하냐면 큰 대단히 무슨 사업들을 만들어주면 지역에 무슨 일자리가 생기고 이런 것처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를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한테는 생활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이제 한편에서는 되게 복지국가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느끼고 있는 소외감과 배제감 같은 게 생기고 또 한편에는 실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경제적 문제 자체가 약해지게 되니까 사실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은 두 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편에는 한국에도 어쨌든 예전에 보시면 뭐 구례라든지 이런 일종의 지역에서 농촌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서 왔던 공동노동 조직의 전통이 한편 있었고 근데 이런 전통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도권 중심의 되게 이 한국은 산업화 정책을 쓰면서 이런 전통적 이 공동체, 노동 공동체들은 자꾸 이제 약화된 상태예요.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대처하기 위해서 일종의 과거에 존재했지만 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조직들에게 일종의 이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좀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상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 사회 자체가 되게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니까 정부가 지원해 줄 테니 좀 지역에서 주민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 단위들을 계속 만들고 가족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상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아직도 어쨌든 국회에서 통과 안 됐지만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든지 뭐 예전에 2007년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12년도에 협동조합 기본법 이런 법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이유는 어쨌든 좀 지역에서 스스로 지역의 경제 능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힘을 길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정부의 정책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뭔가 지원들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쨌든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힘과 정부가 지원한 이 힘,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좀 기존에 그냥 시장 경제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힘을 강화시키고 사실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가치는 보통 이렇게 네 가지로 봤는데요. 그러니까 뭐 개인의 일종의 소득 보전과 활동도 필요한데 좀 공동체에 좀 우리가 아까 보시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한국은 어쨌든 너무 어쨌든 소유주 중심이죠. 우리는 다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그 사람들 중심으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보통 이윤이라고 하는 별로 다 흡수되다 보니까 좀 노동자나 노동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수익이 배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면 좋겠다. 또 한편에는 지금은 경제활동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내가 일을 하는 거지 이 일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그냥 한쪽의 일반적인 관계로 결정된다면은 여기서는 노동자들이 좀 뭔가 자기 이 경제활동, 기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일종의 자존감도 회복하고 일종의 이 경제활동이 일종의 그냥 단지 일자리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망하고 좀 연결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참여의 가치가 되게 느끼고 어쨌든 그런 사업들이 생태적으로 되게 나쁘거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좀 우리 사회의 생태적 가치 같은 것들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특히 최근에는 뭐 기후위기를 얘기되면서 옥천도 어쨌든 작물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특히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활동이 지향해야 될 중요한 가치 측면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한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시면 생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자기 활동에 나름의 가치들을 이렇게 정하고 활동해 온 적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본격화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해상국은 계속 법 제도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법 제도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또 사회적 경제는 4개를 많이 포함시킵니다. 협동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물론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두 축입니다. 이 4개 축 중에 법으로 제도화된 영역입니다. 근데 이 제도화된 영역만 사회적 경제냐?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한국은 되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보면 우리 맨날 우리 김밥 할머니라든지 본인이 평생 모아온 되게 재산들을 돌아가시기 전에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럼 사실은 그거들도 아까 보시면 자기가 일할 쪽에 민주적 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되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의 몫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회적 경제가 단지 이런 어떤 법인의 형태만으로 포함되진 않는데 어쨌든 그냥 제도권 영역에서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게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조직적 구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드릴 아마 다 아시겠지만 이 4개의 법인이 뭐가 다른데 이거 녹천 살림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사실 예전보다 계속 이쪽에 녹천 살림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커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의 출현은 그냥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만들어진 조직이고 그러면 사실 조직 내에서 이 문제에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이런 4가지 가치를 우리 조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거냐. 사실은 이런 가치들이 조직 속에서 실현이 안 되면 우리는 협동조합인데 실제로는 한 명이 다 운영해요. 한국에 그런 협동조합들이 있거든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어져 있는 지금 협동조합 수가 12,000개 정도 되는데 12,000개 중에서 한 30%는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또 나머지 70% 중에서 일정 정도는 거의 그냥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이름이 이사장 한 명이 움직이는 조직처럼 사업 활동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또 한편 사회적 기업 수도 되게 많이 늘어났지만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하죠. 또 마찬가지로 그냥 대표 한 명이 그 기업의 전체적인 것들을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 기업처럼 그냥 내 일자리로 와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활기업도 마찬가지로 독처도 어쨌든 기초자치체마다 다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자활기업들도 그냥 이게 한두 명이 되게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 주도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런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뭐가 어떻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조직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발생하게 되는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라고 하는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다른지 목전 살림 같은 경우는 우리 조직을 어떤 식으로 목적을 잡고 그 운영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보통 많이 고민하시는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고 책에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은 일반적으로 있는 조직 기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게 이제 뭐가 다른지를 쭉 정리한 겁니다. 일반 기업은 목적은 이혼을 많이 하는 거겠죠.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겠죠. 일반 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닐까요? 사회적 기업은 돈을 어느 정도로 버는 게 좋을까요? 네? 쓸만큼요? 너무 소박하지 않아요? 쓸만큼 거 벌면 맨날 조직 규모가 딱 그 정도일 텐데 매년 사회적 기업 돈을 많이 벌면 좋겠죠. 근데 다만 사회적 기업은 뭐가 있냐면 사회적 목적과 공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요즘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뭔가요? 일을 많이 시키고 사람을 줄이고
그래서 보면 원래 2인 1조를 하던 노동들이 다 한 명이 전담하다 보니까 한국에 보시면 여전히 상제가 가장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명 이상 하면 위험이 왔을 때 서로 코치도 해주고 위험 부담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데 한국은 그냥 인건비를 줄이려고 생각하니까 그래 2명 하는 일을 혼자 다 해라. 혼자 다 못해 그럼 자르고 또 다른 사람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한국은 한 직장에서 오래 있는 이제 근속 연수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기업 구조가 그렇게 짜여진 거죠. 이윤만 많이 벌어들면 되니까 이윤을 벌어들 혹은 이윤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 가령 돈 많이 번다라고 하면 뭐 업체도 뭐 문제가 그런데 개발해가지고 하거나 할 텐데 일단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걸 체계화시키고 그쪽에 비용으로 나가는 점을 희소화시키는 게 이제 일반 기업의 목적이라면 사회적 기업 어쨌든 그 과정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돈을 많이 버는 과정에도 사회적 기업의 가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때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돼야 되고 돈을 많이 벌 때 이게 그냥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나름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하기가 힘들겠죠. 힘들까요?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사실은 일반 기업들의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회적 기업은 누구랑 경쟁해야 되는 일반 기업들과 경쟁해야 돼요. 근데 일반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경쟁하면 누가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까요? 일반 기업이 더 잘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가격도 후려칠 수도 있고 뭐 필요하다면 뭐 일반 기업 투기도 할 수 있고 협상도 할 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의 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약을 해버리면 되는데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두고 있으면서 필요한 사업 전략들을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되게 어려운 건데 한국은 어떻게 되면 사회적 기업이 왜 하게 되냐 왜 됐을 때 첫 번째 많이 답하시는 것들이 인건비가 필요해서 많이 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전 선정되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어쨌든 간에 예비 2년, 정식 3년, 5년 정도의 인건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일단 사회적 기업으로 먼저 등록해서 사업을 시작해보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제 사업 과정 속에서 우리가 뭘 할지 고민해보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시작하고 나면 이건 바로 영업을 해야 되니까 일반 시장 경쟁 속에서 어느 순간 사회적 기업들은 우리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생각하기 되게 힘든 과정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회적 기업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어떤 이익을 추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추구해야 될 건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업의 영역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고민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한 내부적인 합의가 필요했는데 그런 합의가 잘 안 된 채 그냥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있고요. 또 보시면 일반 기업은 핵심 가치는 당연히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효율성만 생각한다면 사회적 기업은 시장과 더불어서 공익성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지역사회에 그중에 이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뭐 이런 것, 사람과 자연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같은 것들을 고민해야 되고 또 한편에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식회사면은 주주가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주와 소유자를 구성되어 있다면 사회적 기업은 그 사업의 목적을 같이 하는 되게 다양한 이해 당사자 그룹들로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기업들은 결국 뭐냐면 주주를 설득하고 뭐 흔히 얘기하는 사장님이 결정하면 되는 건데 사회적 기업은 이거 결국 누가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 우리의 범위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업한테 취직했을 때 되게 장점은 그런 거죠. 내가 경영에 문제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냥 나한테 떨어지는 일들만 잘 처리하면 되는데 사실 사회적 기업에서 이런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나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좀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보시면 세 개까지만 했는데 되게 답답하죠.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도 되게 공익을 고려해야 돼. 돈도 벌어야 되는데 나쁜 짓에서 돈 벌면 안 된다 그래. 그리고 사업을 실제 할 때도 벌어질 수 있는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도 누가 알아서 결정해주면 좋은데
누가 알아서 결정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조를 사회적 기업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부에서 갈등도 많고 일종의 우리가 지금 이걸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내부에서부터 되게 갈등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미 사회적 기업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보시면 뭐 일반 기업은 뭐 개인이 할 수 있고 주식회사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은 더 넓습니다. 뭐 일종의 비영리 기관 같은 것들도 할 수 있게 되게 열어놨지만 문제는 어쨌든 간에 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이 충분히 없지 않으면 갈등이 되게 많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고 또 한편에서 사실 사회적 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투자입니다. 일반 기업은 투자를 어떻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 내가 이제 돈을 다 받아도 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도 되고 투자 설명 이런 게 해가지고 쫙 멋있게 PPT 보여주고 난 뒤에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내면 막 담아가지고 때로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습니다 하는 거죠. 사회적 기업은 그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실은 조달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지역 사회 사람들한테 일종의 공유의 자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도 인건비 같은 필요 자본들을 받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회적 기업이 뭐 때문에 만들어져 있고 왜 여기가 우리 지역에 왜 있는지 잘 모르게 되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투자를 잘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투자를 할 때 되게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투자를 하면 수익도 많이 나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업체를 보시면 이렇게 사회적 기업을 떠올려 보시면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이렇게 찍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합니다. 돈이 많이 벌 것 같은 사회적 기업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에 투자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 기업이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담보를 대거나 누가 책임질 거냐 했을 때 책임 소재가 되게 명확하죠. 사회적 기업은 사실은 그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존재하긴 하지만 좀 불명확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것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되게 형식적으로 되게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 기업이 지향하고 이 기업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일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실 투자를 되게 받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번 기업은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한테 돈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표가 되고 주인이 되는 구조지만 사회적 기업은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선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표이사나 상임이사들도 선출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거고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교체하는 구조를 사회적 기업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일반 기업은 투자를 했을 때 내가 배당받을 거다라고 하는 되게 강력한 기대치가 있다면 사회적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을 일반 기업처럼 100% 배당하거나 이런 건 별로 없습니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쓰고 다음 편에서는 그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재투자하도록 돼 있는 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볼 때 사회적 기업 투자하는 건 별로 안 매력적인 거죠. 왜냐하면 얼마나 수익을 벌어들지도 모르겠고 또 얼마나 들어올 수익 중에서도 일정 부분은 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이게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곳이니까 내가 좋은 일에 동참하는 의지에서 이쪽에 뭐 기부나 이렇게 하는 거 할지 몰라도 이게 투자가 되겠어?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사회적과 일반 기업을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일반 기업의 성격은 고용된 사람은 책임이 거의 없고 결국 자본을 가진 사람이나 경영자한테 책임이 집중되는 대신에 수익도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구조인 겁니다. 사회적 기업은 그게 아니라 설립자나 이런 어떤 같이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사실은 이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누가 설립해서 이 설립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구조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은 결국은 일하는 사람들도 그 기업이 뭐 때문에 존재하고 왜 하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가 그 기업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사실 이 기업은 다니기 애매한 거죠. 왜냐하면 당연히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빵빵 나야지 월급도 올라가고 이쪽에 회사도 확장되고 당연히 회사가 확장되면 지급도 올라가고 이런 기대치가 생기는데
사회적 기업을 딱 봤을 때, 이게 잘 될까?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형태의 성격을, 근데 이거는 한국적인 현실에서는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일반 기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와는 좀 다른 것들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협동조합은 약간 더 복잡합니다. 이 보시면 이거는 이제 협동조합과 일반 회사를 비교한 거고요. 보통 협동조합 얘기할 때 일반 기업하고 협동조합의 가장 차이가 뭐냐고 가장 많이 드는 게 1인 1표입니다. 1인 1표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협동조합에서? 일반 기업은 구조가 그런 구조. 내가 주식을 10만 주 가지고 있으면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못합니다. 내가 10만 주를 가지고 있으면 10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00명 정도가 모여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표결권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뭐 이번에 벌어들인 수익을 다 주주들한테 배당할 거냐, 아니면 전체를 다 재투자할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것은 결국 10만 주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결정인 거죠. 근데 1인 1표라고 하는 거는 그거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러니까 1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나의 표결권은 10만 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게 뒤집으면 되게 어려운 점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0만 주를 가진 사람은 그 기업이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 어떻게 활동한 건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10만 주나 샀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잘 되면 나는 떼돈을 버는 거고, 이 기업이 망하면 나는 10만 주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기업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그 사업 계획 중에서 얼마나 수익을 거두고, 이런 평가라는 게 되게 세밀하게 볼 겁니다. 근데 10주를 가진 사람은 안 보진 않겠지만, 10만 주를 가진 사람만큼 꼼꼼하게 그 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실제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됐는지를 체크할까요? 안 합니다. 체크하는 법도 있으니까 협동조합이 새로 나왔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인간의 그냥 제어되는 건 인간이 착하고 나쁘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의 약간 자연스러운 마음인 거죠. 그냥 내 삶에서 이 관심이 그냥 이 정도 몫이다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이 정도 몫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도 몫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협동조합이 되게 좋은 점입니다. 근데 이 좋은 점도 안 쓰면, 그러니까 요즘 협동조합 보면 맨날 옥천살이면 잘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협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지 않습니까? 총회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성원이 돼야 됩니다. 전화를 하고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안 오시면 성원이 안 됩니다. 이런 작업을 제가 2, 3월 달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은 협동조합이 잘 되면 그 작업을 하는 게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내가 출전을 하고 조합원이면 당연히 매년 가장 큰 사업 계획을 정하는 자리니까 총회 때는 내가 와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총회 같은 데는 잘 안 가고 싶어 하십니다. 왜 안 가시고 싶어 하실까요? 옥천사립 총회 잘 되나요? 어떤가요? 옥천사립 총회는 제가 한번 총회를 참가한 적은 없어서 옥천사립 총회는 좀 어떤가요? 정보대를 문화하는 겁니다. 정교수는 문화가 굉장히 훌륭하네요. 문화인한테 좀 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교수를 문화에 옮기고 사실은 또 1인 2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와서 땅땅땅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협동조합에서 표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중에 결정에 대한 책임도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계획을 승인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업이 잘 되도록 내 몫이 생겨야 돼요. 근데 나는 그냥 표만 찍고 승인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1표의 의미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1표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승인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주를 가진 사람도, 그러니까 부자를 10개 가진 사람도 10만 개를 가진 사람, 물론 협동조합은 또 30% 이상은 한 명이 출자를 못하도록 제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엄청나게 많은 주식을 가지니까 출자금을 낸 사람하고 조금 출자금을 낸 사람이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업의 성과를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될 거냐를 다시 행동에서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잘 안 되면 사실은 협동조합도 어느 순간 보면은 이게 주식회사처럼 흘러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외국에 보시면은 뭐죠? 예전에 보시면 썬키스트 사실 이런 외국의 되게 큰 농협에서 출발했던 회사들이 지금 보면은 협동조합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냥 개인기업처럼 되게 많이 움직이는 아니면 그 운영이사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가까운 예도 있지 않습니까? 농협도 보면 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냥 그중에 대의원 중에 소수들이 그냥 그 농협의 중요한 정치행동을 다 좌지우지하는 거죠.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 손에 꼽으면 농협이 5손가락에 항상 들어가고요. 그래서 막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의 농협이 그렇게 규모가 크다 이러면서 막 협동조합에서 겨눠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볼 때 보면 농협이 무슨 협동조합이냐. 그 얘기하고 또 사실 농협만 크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축협, 수협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실 농협, 축협, 수협이 되게 중요한 과제는 이게 협동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냐, 협동조합을 만들 거냐에 좀 가지고 있고 사실은 농협만 하더라도 농협이 제대로 협동조합으로 기능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되게 다양한 통로가 열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현재 농협은 이게 물론 위원화돼가지고 이제 이 농수산물을 운영하는 것하고 금융적인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농협이 진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 재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협동조합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종의 사회경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갈급함 중에 하나가 자본 조달력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되게 많은데 사실은 농협만 제대로 움직이더라도 그런 루트가 좀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협동조합들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나름의 형식적 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협동조합으로 기능하지 않는 곳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협동조합인데 실제 운영 과정을 보면 협동조합이지 않은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협동조합은 아까 사회적 협도 있지만 어쨌든 개인소의 협동조합은 출자할 수 있는 총액이 제한되어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협동조합들은 출자를 배당할 수 있지만 중에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령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매년 보면 연말에 많이 벌어들인 만큼 주주들이 되게 많은 돈들을 이제 나눠 가지게 되는 구조인데 협동조합은 배당을 제한하게 돼 있고 심지어 사회협동조합은 배당을 금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협동조합은 우리가 돈 되게 많이 벌었어. 가령 우리가 해가지고 1년에 매출이 100억이 됐어. 그러면 되게 조합원들 입장에서 100억이 됐으니까 그 중에서 한 10%, 10억 정도라도 좀 우리 조합원들 출자한 만큼 나눠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회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은 아예 법적으로 피존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 배당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회협동조합 배당하면 불법입니다. 그래서 사회협동조합 배당이 걸리면 이거는 바로 승인이 취소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협동조합은 중에 출자를 하지만 그 출자한 만큼에 내가 돈을 어느 정도로 내가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아예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하게 제한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협동조합은 사람들이 더 투자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 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굳이 거기에 내가 출자해서 뭘 해야 될까? 심지어 이렇게 출자하면 그냥 돈만 넣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총액 때도 가야 되고 중간중간에 뭔가 일이 있으면 계속 가서 뭔가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치적으로는 되게 협동조합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내가 거기서 조합원이 되고 혹은 그 속에서 이쪽에 실무자가 되고서 일하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협동조합이 매력적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되게 피로함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누리는 권리만큼 또 그만큼의 피로감을 가질 수 있는 조직 구조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조직이 잘 되는 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조직에 성과가 생기는 게 되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나의 에너지가 투입이 안 되면 되게 좀 어려운 것이긴 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협동조합도 주식에서는 되게 차이가 있고 또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으로 되어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일반 협동조합은 적립금 같은 규정도 다 있죠. 일반 협동조합은 10%, 30% 이렇게 적립을 다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어서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사회성, 그러니까 이 조직의 공익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만 많이 벌면 좋겠다, 여기서 일을 하면서 뭐 계속 뭔가 월급이 올라가고 이런 것만 기대해서는 이 조직에서 내가 활동하는 것들이 되게 애매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이권자, 뭐 사회적 기업도 비교해 보시면 뭐 법적으로 어쨌든 사회적 기업은 지금 인증제, 사회적 이권자도 다시 보면 기재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제로, 인가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적 이권자는 법인 성격 자체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배당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기업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주요 공적 사업이 사회적 이권자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사람이 40% 이상 되어 있고, 사회적 기업은 어쨌든 예전에는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50%였는데 지금 이제 30%로 내려갔고요. 그냥 50% 맞춘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존이 세다고 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비율이 30%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20%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거 사실은 고용을 목적으로 하느냐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실 사회적 기업의 위험도 다르죠. 그러니까 뭐 일자리 제공인도 있고 사회 서비스인도 두 개의 섞은 혼합형도 있고 지역사회 공헌도 이렇게 사회적 기업들은 많이 나눠지게 되고 사실은 사회적 공자와 또 비슷하게 지역사업, 지역계층 배려, 위탁사업형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이윤배분이 금지되어 있고 벌어들인 잉여금의 30% 이상 조금 적립해야 되는 이유를 법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도 영리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 법인에 의해서 이윤을 배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보통 일반 기업들도 주식회사도 법에 따라서 운영되긴 하지만 기업법에 따라서 운영되긴 하지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법적으로 훨씬 더 많은 이 구속 요건들, 조건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법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한국이 사실 외국과 비교해보면 되게 아주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에는 사회적 기업들 인증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되게 중요한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우리 기업의 이름에 사회적 기업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 인증을 받지 않고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명칭을 쓰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왜 벌금을 냅니까? 다른 나라도 지원해줍니다. 다른 나라도 다 사회적 기업이 지원을 합니다. 왜 유독 한국에서만 인증이라고 하는 방식을 도입을 했을까요? 정부가 사람들 잘 안 믿습니다. 이게 단순합니다. 정부가 그냥 사람들 잘 안 믿는 데 하나 있고요. 또 한편에서 행정은 뭐 어떤 입장이냐면 우리가 돈을 준 곳을 우리가 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사회적 기업으로 하시면 되게 많은 인증에 관련된 되게 많은 조건들이 요구하고 사실은 사회적 기업자 보면 어쨌든 기재부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한국은 인가를 받기 위해서 되게 많은 서류적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사람도 되게 하기 힘든 거는 서류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인데도 저도 일반 협동조합 만들어 봤는데 되게 까다롭게 뭐 손익계산서랑 사업계획서랑 뭐 총회와 관련된 있는 되게 다 의사료가 다 제출해야 합니다. 뭐 그런 법적인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사실은 또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서류를 되게 잘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서류만 봐가지고는 분별력이 없는데 한국은 행정이 어쨌든 되게 관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이런 것 까다로운 조건들 되게 많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충족되지 않으면 이제 인증을 취소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한국은 되게 이렇게 되게 또 여기는 이제 우리는 마을기업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을기업들은 보시면 이게 중에 5인 이상의 지역 주민 70% 이상이 되면 공동 출자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일종의 지역 활력 사업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좀 그런 거고 사회적 기업은 되게 취약계층의 일자리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한 사업이고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익들, 뭐 조합원 일자리 마련이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 이게 되게 중요하다면 마을기업은 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주관하는 부서가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운영되는 구조랑 그다음에 이 기업의 지향하는 목표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데 일단 이런 형태의 되게 많은 법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우리 조직의 이쪽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이 사회적 경제 주체라고 불리는 조직들이 전체 경제 영역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한국 경제 이쪽에 전체 시장으로 따진다면 뭐 사회적 경제, 뭐 협동기업, 사회적 기업, 많은 기업,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한 몇 퍼센트 정도 경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막 협동조합의 나라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이탈리아나 뭐 이런 외국들 대표거든요. 외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아주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됐던 곳들이 비중이 차지해보면 전체 경제에서 한 11에서 20% 됩니다. 한국은 몇 프로 정도 돼요? 네? 5%? 5%는 좀 이렇게 센데요? 그럼요. 지금 1%가 좀 안 됩니다. 2%도 안 되지, 2%? 네? 2%도 안 되죠? 네, 1%안 되죠. 그 얘기 뭐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때 경제 영역이 100이라고 생각하면 사회적 경제는 아직 그 100에서 1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사실은 다 그냥 일반 시장 경제 영역에서 작동 됩니다. 그럼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한국에서, 물론 이거는 뭐 현재 뭐 한국에서 어쩌다가 보시면 다 사회적 기업이 등장하기 시작한 2008년도 협동조합 기본, 물론 그전에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세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있었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이 만들어지고 한 게 2012년도 이렇게 되니까 시간제 순서만 따지면 이제 한국은 어쨌든 지금 경험치가 15년이니까 사회적 기업 합치면 한 15년 정도? 그 정도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속도가 늦다라고 볼 수 있는데 꼭 제가 볼 때 속도의 문제는 아니고 일단 한국은 현재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적습니다. 이게 GDP 기준입니까? 이게 매출액 생산량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간에 그만큼 뭐냐면 그럼 아까 말씀하신 이게 농협부가 네. 수협이 됐든 농협이 됐든 수협이 됐든 다 석패 상황에서 네. 총생산이 일부가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조직도 빼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니까 그만큼 사실 경제가 가지고 있는 힘도 적은 거고 일종의 한국은 여전히 주축을 시장 경제를 작동하고 있는 형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회적 경제가 정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가령 뭐 우리가 보면 뭐 이전에 막 박근혜 정부 때 보시면 결국 삼성은 청와대 가서 대통령이랑 독대하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정부가 청와대에서 알아서 막 해주는데 사회적 경제는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이쪽에 사회적 경제 비서관 이런 게 만들어져서 이 청와대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관련된 정책을 구상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이제 비서관 한 명 만들어진 걸로 힘이 잘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한국에 보시면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얘기는 2016년부터 나왔는데 지금도 법은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한국은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힘이 훨씬 더 큰 거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시장 경제는 좀 이렇게 밀려있고 그래서 약간 사회적 경제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해가 되고 있냐면 그러니까 취약계 업체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조직 이 정도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보시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든 협동조합이든 뭐 마을 기업이든 자활 기업이든 이 외부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이샤이샤 한 만큼 뭔가 사회적 성과가 많아도 이게 사회적으로 되게 주목을 받고 하면은 계속 내가 뭔가 내가 하는 거에 대한 보람감을 느끼면서 이게 대한 동기부여가 되는데 한국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여전히 내가 활동하는 게 되게 제한되어 있고 또 되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사업적인 전망을 잘 안 보이는 약간 구조를 약간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현재 현실이고 보통 약간 그 사회적 경제에 푹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 전체 비중에서의 비중이 한 3%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를 넘어서면 요 10%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단기간에 올라가게 되는데 한국은 사실은 아직 3%조차도 제대로 접근하기 힘든 상태에 좀 있는 거죠. 그럼 사실 어찌 보면 아까 이제 이 문제죠.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이 여전히 수도권 중심의 시장경제 중심의 강력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한편에서는 뭐 이거는 시장경제가 가지고 있는 약간 독점 구조가 깨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경제에 속해 있는 주체들이 뭔가 우리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뭔가 조금 더 연결되어서 전체적인 힘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내면 사실은 약간 이 사회에 그냥 약간 배제된 영역을 그냥 채워주는 형태, 그러니까 약간 보완하는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들을 약간 지금 현재 예지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약간 이게 주체들이 보기 좀 필요한 시기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런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의 사업 전망과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중에 이익을 많이 보게 되면서 기업의 영향이 강해지는 것도 고민이 좀 필요하고 또 한편에는 내가 속해 있는 이 조직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경제 영역이 어떻게 하면 좀 뭔가 힘을 강화시켜내면서 약간 그냥 일정 정도 약 1% 정도의 약간 이렇게 퍼센트만 그냥 부여받고 있는 어떤 속에서 조금 힘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장 경제랑 대립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이제 협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과연 뭐 농협내 최근에 옥천신문 통해서 보면 농협내 어쨌든 약간 집단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들은 시장 경제를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다른 것들 보면 어쨌든 이 뭐 안성이라든지 다른 지역들 완주 같은 데 보면 결국 농협과 협조해가지고 중에 전주시 같은 데에도 중에 판로를 뚫는 거는 중에 시장 경제하고 약간 협조적인 구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관건은 모르겠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좀 기본적인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조금 쉬었다가 이야기를 한번 주시죠. 조금 쉬었다가 약간 충분의 상황과 전체적인 전망 같은 데 약간 말씀을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관심이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냥 드린 거는 이제 일종의 각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일반 기업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옥천사님은 좀 어떤 식으로 좀 자기 법인의 성격에 맞게끔 잘 운영되어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세요? 어떠세요? 유행하려고 애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어느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느껴지실까요? 조합은 참여죠, 조합. 조합은 참여. 시장 참여. 예. 어디에는 사실 되게 협동조합에서 이렇게 조합원 참여가 어려운 거는 되게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뭐 좀 조합원 참여가 지금 되게 큰 얘기고 어떤 식의 참여가 조금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이해도 차이. 이거는 조합원들이 조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도 어떤 뭐 이해도 차이는 어떤 게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차이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생산자로 봐야지 된다고 이제 네.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오천사진은 그냥 사업 파트너 정도예요. 같은 생산자 보고 같이 공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오천사진은 내 의견을 팔아주는 뭐 그런 정도의 그냥 뭐 일반 사기업 같은 정도로만 판단하고 있는 생산자들이 그분들이 그러면 굳이 전사님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그냥 물건을 조금이라도 팔기 위해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럼 그분들이 그냥 단지 우리한테 중에 농산물을 공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조금 더 해주시기로 하십니다. 같이 발전해갈 수 있는 네. 가족이에요.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가족. 기업에서 가족을 벌하시는 게 되게 높은 결속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물품만 적당히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구상하는 사업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그쪽에 필요하다면 이렇게 공동의 출자도 하고 그렇게 약간씩 품을 늘려가면 좋겠는데
지금은 생산자분들은 부천 살림을 바라보는 입장이 그냥 내 물건을 소화시켜주는 창구 정도로만 보인다. 이게 약간 그렇죠. 차이라고. 그러니까 생산자들이 보면 이제 내가 만약에 감자를 농사를 짓고 있으면 네. 내 감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다른 조합원들의 양쪽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중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내부에서 좀 이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갈등이라기보다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만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같이 쓰는 것인데 자기 거 중심으로만 계속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어느 협동조합이 사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자기 거. 다른 저도 직매장에 자주 들리는 편인데 결국은 내 대해서 어느 위치에 얼마나 노출되고 이런 거에 대한 당연히 내게 제일 많이 잘 보이는 곳에 오래 있으면 좋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는 저는 뭐 어디에나 다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 부천 삶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기에 중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에서 조금 더 공통의 이해관계를 발전해야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갈등이 생기면 좀 어떤 식으로 많이 갈등이 아니지 그런 욕심이 있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로 많이 그 선생님 생각하시는 그 공통의 이해관계를 전달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뭐 감성적으로 풀어보려고 그러죠. 네, 감정적으로 이건 뭐 설득하고 이렇게 이제 좀 그거는 진짜 어느 협동조합이나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조합원의 참여 부족도 있지만 어떻게 선생님 말씀하신 이게 참여가 부족한 거는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기도 하고 사실 또 어쩌면 그런 공통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생산자분들도 옥천살림 뭐 가령 총회나 이런 데 와서 옥천살림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사업은 이 정도 배치되어 있구나에 대한 자기 이해가 있으면 가능할 텐데 그런 과정이 아까 보시면 상원은 충분히 넘어가는데 그런 개개의 사업 계획이나 이런 사업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자기 이해관계 중심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조금 이해를 해볼까요?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되게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 협동조합은 공동의 이해관계라고 하는 게 내 이해관계를 포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이해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전체 이해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시작을 해야 되고 여기 있는 그 그러니까 사회경제 조직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기가 되게 혼합적인 거죠. 내 이해관계를 바라는 것도 있는데 아마 그분들도 마음속에는 내 것만 잘 되는 것보다는 다 잘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 이게 내 속에서도 충돌할 때가 생기고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결국은 이런 약간 균형을 잡는 장치 같은 게 필요한데 그 균형은 말씀하신 대로 감성적으로 설득돼서 균형을 잡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저는 뭐냐면 좀 그런 거죠. 옥천살림의 조합원들은 옥천살림 지향이 뭔지를 아까 보시면 사회적 개혁의 핵심이 되게 중요한 게 결국 그 조직이 지향을 핵심 목표하고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비전하고 그 비전 속에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조합원들이 공유하게 되면 일종의 스스로 판단을 내리실 때도 계속 가치를 되새기게 될 텐데 제가 볼 때 협동조합 내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은 뭐냐 하면 조직의 비전은 이미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조합원들이 그 비전을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 생기는 모습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경제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면 그냥 공익만 보이기 때문에 한데 한국은 대부분의 시장 경제가 거의 지배적인 상황에서 다시 옥천살림은 아주 작은 포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 생각할 때는 조금 더 이익을 볼 수 있는 곳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사실은 직매장도 이윤을 더 보장했으면 좋은 곳이지 여기에 매물 통해서 내가 보면 공익을 실현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시면 내 이해관계를 조율할 필요가 생기는데 사실 그게 아니면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협동조합 속에서 이제 교육의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뭐 이렇게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자기 조직에 대한 자기 이해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데 그냥 제가 직매장 이용한 느낌 같은 거 약간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많이 주로 예전에 소비자 생각 중심으로 많이 제가 감사도 하고 이사도 하고 이렇게 활동해서 이제 했을 때 제가 감사할 때 그 생각 매장에 대해서 쭉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좀 너무 이렇게 쫙 쇼핑하고 쫙 빠져나가는 공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그냥 뭐냐면 이제 그냥 우리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한다고 국가투더 직매장을 이용할 때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이거는 거기 계신 분들은 차이가 되게 명확하지. 우리 농협 하나로마트가 아니니까. 근데 그게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은 그 둘의 차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매장에 물건을 보내는 분들은 어느 정도로 그 둘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을까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약간 매장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것만 봐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부천사님을 좀 아는 입장인데도 매장을 볼 때는 어느 순간 저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좀 돌게 되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 이런 가치를 담은 곳이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저는 장치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이 물품을 가져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런 생각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중간에 뭔가 여기가 부천사람이 어떤 곳이고 왜 여기 존재해야 되고 하는가에 대한 약간 좀 뭐라고 할까요? 설명이 좀 필요한 거? 여기가 되게 사회적인 기능하고 되게 옥천사람이 생각한 중요한 공익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표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아까 보면 약간 그런 표현을 느낄 수 있는 공간과 자리가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생산자가 누구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분은 뭔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생산자가 누구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개별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요구이고 그러면 옥천살림이라고 하는 전체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나름의 비전 같은 것들이 저는 좀 설명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좀 약간 의외로 좀 부족한, 그러니까 좀 적은 듯한 느낌. 부족이라는 표현 잘 쓰고 적은 듯한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옥천살림이 사실은 보면 매장만 있는 게, 직매장만 있는 게 되게 여러 곳에 급식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가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 설명의 장치가 저는 곳곳에 좀 존재하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생산자들이든 간에 여기가 원래 이런 곳이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약간 저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이제 사업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런 공간들이 약간 불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생각 감사하니까 되게 매장에 많이 요구했던 것들은 되게 친절함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되게 이 매장의 성격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작업이 없으면 그냥 소비생일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아이콘 매장이나 안살림 매장이나 둘의 매장의 차이가 없냐. 근데 사실은 굉장히 별로 차이가 없죠. 그냥 다 똑같은 소비의 생각들이고 때로는 물품이 섞이기도 하고. 근데 또 보면은 한살림 입장에서는 아이콘 매장보다는 자기들 매장을 많이 이용하고 이용료가 올라갔으면 좋겠고 한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설명 없이 그냥 우리가 조합을 많으니까 우리 조합원들은 우리 매장을 이용해야 되게 하는데 사실 따져 보면 또 아이콘 조합원이면서 한살림 조합원이면서 둘이 세개 조합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필요한 거 있을 때마다 그냥 다른 매장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럼 조합원의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별로 큰 의미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한살림이나 아이콘에서 결국 각자 요구하는 것들은 약간 실현 불가능한 약간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소비할 수 있는 게 제한되는데 그 제한된 것 속에서 각자 자기 몸만 커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진짜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될 것이냐 따져보면 약간 이걸 결국 출연 경쟁을 갈 수가 그러니까 보면 서로 막 할인 행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 자기 쪽 매장의 힘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괜찮은 방법이 좀 고민이 좀 필요하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좀 설명을 많이 해주는 게 필요하고 설명을 하려면
어쨌든 사람들이 좀 지나가다가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서가지고 아 이런 게 이 조직의 뭐 비전이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매장이 왜 다른지는 매장의 분위기로 좀 약간 증명이 돼야지 그 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른 고민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저는 어쨌든 이런 분명히 명확하게 표현 것이 되게 명확하게 갈리는데 실제 현실에서 보면 이 명확한 게 잘 안 드러납니다. 이게 보면 다 갈려져 있지만 사실 이용하는 입장이나 그냥 조직 구성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나는 여기 어쨌든 그냥 일하는 거고 하면 그냥 나는 이쪽에 그냥 일만 열심히 하고 나가는 것이고 이용하는 분들도 그냥 내가 이용하다가 뭐 다른 데 또 생기면 그냥 글로 가면 되는 거. 굳이 내가 여기를 불편하게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주의가 지향하는 사회성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 되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저는 그 사업적으로 좀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결국 뭐 사회적 기업, 국방기업, 마을기업, 자활경제는 되게 중요한 사회적 경제주의라고 얘기하고 뭐 정부가 지원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이 사회적 경제주의들이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가 있는 게 결국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장 진입 말씀에 장벽이 너무 높다.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살아남기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제한되어 있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 조직들은 되게 편하게 뭐 가격 경쟁을 하든 할인 행사를 하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렵게 만들어놓은 시장도 저기도 필요에 따라서 아주 쉽게 그냥 이 시장을 가져가 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 가령 뭐 실제 제가 그때 소비자 생각들이 되게 어렵게 유기농 친환경 시장 만든 것 같지만 사실 지금 친환경 유기농 시장의 거의 90% 정도는 그쪽에 농협이 다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브랜드는 다 소비자 생각이 만들었지만 실질적인 사업은 일반 시장 경제 쪽에서 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시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우리한테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게 있고요. 또 한편 어쨌든 자금이나 사업 역량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을 늘리든 뭘 하려면 투자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일단 금융권은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그나마 이제 요즘은 사업자협동조합은 이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사업자협동조합은 이쪽에 중소기업 이거 인정을 받도록 하니까 이제 그쪽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융권을 조금 열렸어요. 그전에 아예 협동조합이 되면 대출 안 돼. 왜요? 이렇게 주인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되게 좋지만 금융권은 그런 리스크를 우리는 안 가질 거다라고 대출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을 비롯한 사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경제주의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렇다고 뭐 민간 투자를 받기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보시면 협동조합은 또 투자를 받더라도 아까 보시면 30% 이상은 개인 출자는 제한되어 있는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 많이 주면 일반 회사는 돈 많이 주는 사람 장땡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우리는 돈도 많이 받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시설과 인력 같은 게 기본 부족하고 사실은 또 약간 사회적 시장이라고 얘기할까요? 뭐 직매장으로 따진다면 직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왜 직매장을 이용할까? 왜 굳이 뭐 물론 거기 향수타운에 오는 일종의 대전권에서 넘어와서 이렇게 고기 먹고 가는 분들 있는 경우도 있지만 왜 굳이 사람들은 골프도 직매장을 이용하고 그 직매장을 통하는 이유는 뭘까? 사실 다른 데 소비자 생협들은 생협조합원이라고 하는 되게 어떤 정체성이 되게 있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되게 가끔씩은 되게 사람 많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분들은 왜 여기 와서 직매장을 이용할까? 이런 고민들. 근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직매장도 조금 더 물량이 늘어나면 이제 고민이 계실 지점들은 이걸 더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어떻게 넓혀야 되는지 고민들이 조금 그러니까 이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필요하실 거고 어쨌든 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성공한 모델 같은 게 있으면 저 모델을 따라가야지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뭐 요즘 로컬푸드나 이런 거 하는 게 뭐 옥천살림이 모델이지 이게 옥천살림이 모델로 지향하고 따라갈 만한 조직이 한국에 또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모델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 같은 거나 경험도 사실 약간씩 부족하고 그리고 어쨌든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네트워크가 또 되게 탄탄하게 연계돼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활동을 막 지원해주고 하면 좋은데 현재까지 뭐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충청북도가 세우고 있는 사회적 경제 육성계 그래서 제가 이 가격을 끌고요. 사실은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어쨌든 옥천군은 생각이 어떻게 되겠지만 일단 광역사실단체 차원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이게 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수가 한 10,000개 정도였다가 2019년이 되면은 거의 2배 정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보시면 충북은 2배 정도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다른 지역에 비해 가지고 충북이 사실은 사회적 경제의 이 형성 속도가 전국에 비해서도 약간 느린 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주로 충북에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일종의 사회적 기업,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많이 이 수가 집중되어 있고 협동작업도 많이 늘어났긴 하는데 사실 협동작업은 약간 고민 지점은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협동작업이 가능성이 있을 때 계속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보시면 자원기업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수가 줄어들고요. 마을기업은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중국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걸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형태로 이제 초기에 시작하면서 인건비 지원하는 게 늘어난 거고, 근데 전체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은 전국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상태. 그 얘기는 아직 춘천북도도 그렇고, 뭐 제가 또 옥천군도 그렇고, 사회적 경제는 표현 되게 많이 쓰지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잡아야지 실제로 활성화가 되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잘 안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옥천군청 같은 경우에 옥천살림과 같은 경우 중에 뭐 전국이 다른 쪽에서 전화를 많이 오시잖아요. 옥천살림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러. 정작 옥천군은 그만큼의 관심과 에너지를 옥천살림이 잘 안 쓸 겁니다. 또 그렇죠 얘기할까요? 한 데서 차지발전들은 모델이 되면 나름 이게 우리 동네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고 한데 왜 옥천군청은 옥천살림과의 관계가 약간 뜨뜻해지더라고요. 싫어서? 그냥 싫어서 그럴까요? 사실 여기 잘 되면 옥천군에 농업도 사람하고 좋은 거잖아요. 네. 천천히 고민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겠죠. 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일 겁니다. 그냥 옥천살림이 잘 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옥천살림이 내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조직이면 잘 되면 되게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조직 같으니까 약간 걸리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군청이나 이런 쪽에서 군청 자체가 사회적 경제력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으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을 지원해주는 걸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게 뭐냐면 약간 이 사회적 경제와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사실 저는 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조직은 자율적인 조직이니까 일종의 정부는 필요한, 왜냐면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약간 배신해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자기가 계획해준 존재면 여기가 되게 잘 되는 게 자기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자꾸 행정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지원해 주니까 이쪽에 우리 사업을 위탁받은, 또 우리가 이 사업에 시시콜콜 간섭할 수 있고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조직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행정의 지원 사업이라고 불렸던 게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저는 사회적 경제 관련된 지원은 지원이 아니라 사실은 그 단체가 자립할 수 있는 약간 기반을 만들어주는, 그리고 약간 사회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한국은 자꾸 지원해주니까 우리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지원해주니까 우리가 매년 뭐 요구하면 이걸 써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계획이 서면 저는 이제 좀 바뀔 텐데, 여전히 행정이 그런 거에 굉장히 늦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 걱정도 더 늦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뭐냐면, 이거 어떻게 속도를 올려야 되냐면, 뭐, 이게 조직 대 조직으로 부딪히면 제가 볼 때는 뭐, 힘들죠. 옥천살림과 옥천군청이 싸우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없고요. 사실 조직 대 조직이 싸우는 방법보다는 사실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상당히 강력한 힘이 뭐냐면, 조직 대 조직을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조직이 필요한 것들을 조합원들이 가지고 싸워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잘 되면 조직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당장에 내년이 선거인데 옥천살림과 관련되어 있는 조합원들이 우리는 옥천군 내년 지방선거에 되게 중요한 파트로 옥천군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가 되거나 군인이 되기 좋겠다. 이 얘기를 옥천살림이 못하잖아요. 옥천살림이 그 얘기를 해버리면 이건 선거 개입이 되는 거죠.
근데 옥천 산림의 조합원들이 그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결국 뭐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러면 옥천군에까지 사회적 육성 계획 우리를 잡아야 되겠다. 충북도 대충 잡아놨는데 우리는 저보다 훨씬 더 좀 정밀하게 실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겠는데 사실은 조합원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나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렇게는 그냥 옥천살이면 정치적으로 되게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정치인들은 반만한 주지. 제가 그 프랑스의 지역관리 기업 이쪽 이제 사례를 올 초에 책을 봤는데요. 프랑스의 지역사회 관리, 지역 관리 기업이 되게 강력한 이유는 하나랍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 기업을 잘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 그 기업 운영에 주민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지역 정치인들이 계속 그 관리 기업에 대해서 의식하게 됩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려고 한다는 장점은,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계속 중에 기업이지만 자기가 만나보는 이해당사자를 자꾸 이제 그렇게 조직화해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생각하는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합니다.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실현하면 좋겠다. 이게 비전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한국에 약간 다들 되게 무거워진 생태계이기도 하고, 맨날 생태계 얘기를 하는데요. 생태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위상을 강화하겠다. 저는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위상이 아까 말씀드린 약간 취약계층 일자리나 서비스 정도로 인식되고 있어서 위상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목표로 생기니까 주정부권은 전략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육성 기반을 더 고도화시키고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고 사회적 경제 자생력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통합 육성 모델을 제정하고요. 이거는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 어쨌든 다 하나다고 되어 있어요. 마을 개혁은 마을 개혁, 사회적 개혁은 사회적 개혁,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통합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육성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게 하나의 이제 과제예요. 사회 책임질 조달 제도가 어쨌든 중에 사회적 경제 영역이 진출할 수 있는 공동 조달 영역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키는 형태를 고민하고 있고 인재를 양성하고 이쪽 관련돼가지고 기업들이 좀 결합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언 혁신타운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과제를 잡고 있고 공유 허브 플랫폼을 구축을 하겠다.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중국형 사회적 경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한국에서 인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런 게 있고 확실히 파크도 조성하고 공공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어쨌든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공 자산 활용할 수 있는 게임을 입히겠다.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스타기업을 육성하겠다. 옥천사회는 사회적 경제 스타기업으로 포함되시면 육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회적 경제 투자회사를 설립하겠다. 전문 유통법인을 설립하고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겠다. 이런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큰 그림들을 지금 이제 주정부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거는 도가 잡아놓은 계획이고 사실은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들은 기초단위에서 세분하게 실현 계획이 안 잡히면 약간 이 도단위 계획이 붕 떠올리는 추상적인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충북 도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 저는 좀 제가 왜 굳이 약간 좀 붕 떠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어쨌든 도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우리가 좀 어떤 거를 조금 더 끼워 맞춰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좀 요구할 건지를 저는 생각해 보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내년에는 충북 도지사도 바뀔 수밖에 없고 옥천 군수도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안 바뀌더라도 정책이 하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계속 우리는 사회적 경제가 지원받은 영역이니까 좀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저는 사회적 경제 지원자들 목소리를 모아가지고 야 옥천 군수가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충북 도지사가 이 정도 계획을 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제가 좀 되게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런 게 이제 협의회 역할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는 약간 충북은 그런 협의회도 되게 약간 위축되어 있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주체들이 목소리를 내고 특히 어쨌든 가야 될 목적이 어쨌든 목적이 되게 저는 분명해지고 하여튼 저 한편에는 되게
국민들이 많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매장을 하면서도 이 정도는 나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적정히 소분해서 난 비닐 없이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거는 옥천 국민들이 직매장 아주 잘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되게 어려운 과정입니다. 결국 어떤 면에서는 옥천사립 지역하는 사업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 어떻게 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하고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지 좀 표현이 필요하고 저는 그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약간 자꾸 저는 운영 과정 속에 사람들이 끌어들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외부인으로서 사람들 설득하는 것도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 좀 약간 그런 거죠. 직매장 이용자 그룹 이런 거를 오히려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이 조직에 내가 뭔가 아무것도 없지만 어쨌든 뭔가 걸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뭔가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다른 이해관사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좀 합치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뭐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보시면 충북도 어쨌든 간에 투자의 필요성 같은 걸 계속 인식을 하고 있고 사업이 혁신 파트너의 결국 사업을 할 수 있는 뭔가의 장과 관련된 기능들을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뭐 기업들도 일정 정도는 자기들이 여기에 지금까지 이해가 없으니까 기업들이 개입하지 않는데 기업들도 개입할 수 있는 늘리면 어쨌든 근데 이 세 개가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게 연계돼서 우리 조직을 강화시킬 수 있는 화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옥천 국민들이 옥천 살림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옥천 살림이 계속 보내가는 옥천 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고 군 속에서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들을 계속 농촌이 사실 농촌도 보시면 어쨌든 개농과 선농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마치 도시의 정규직 비정규직처럼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혹시 넉넉하다고 생각하면 여유가 좀 생기는데 다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계속 이제 쪼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좀 타인을 생각할 수 있는 흥미과 여유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계속 각자의 현실을 통해서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오늘 정말 약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약간 저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먼저 약간 우리의 것이 이 정도 이게 우리 거잖아요.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약간 저는 사람들과 정부의 더 많은 자발적인 참여 같은 것들을 어쨌든 저는 뭔가 좀 같이 쓰고 결정하는 게 있어야지 관심이 생기지 그냥 나는 여기 그냥 이용만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아주 처음에는 적극적인 사람들도 뒤로 갈수록 계속 이제 그 동네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연기시켜서 모아나갈 건지에 대한 뭐 내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약간 고민과 결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는 사실은 우리가 조직적으로 뭔가 바로잡을 수 없다면 어쨌든 이 개개의 조합원들의 심리로서 좀 뭔가 법 제도적인 것들을 약간 바로 세워나가는 고민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지막 어쨌든 지역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게 필요하고 뭐 그냥 일반 기업들이 약간 시장 조사만 한다면 저는 약간 지역 사회에 대한 약간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조사를 통해서 옥천 살림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옥천 살림의 비전을 약간 옥천 군의 언어를 약간 저는 설명해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방정부, 어쨌든 옥천 군이나 충북도가 어떤 목적을 세우고 있고 사실은 군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는 다 우리 거라고, 그래도 지금 우리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시민들 거야 되는 지금 약간 군청 것처럼 쓰고 있는데 그런 공공자산과 공적 투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점검 같은 것도 필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옥천 살림이 가지고 있는 쪽에 법인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들과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을 저는 계속 설명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계속 왜냐하면 이게 일반 시장 경제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설명해 주지 않으면 계속 까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계속 설명해 주는 과정은 어떻게 안 될 거냐 이 설명이라고 하는 건 말로 설명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일종의 뭐 공간적 배치든 아니면 일종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설명할 거냐 이런 건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운영 과정에 어쨌든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 옥천사님 운동도 잘 들어요.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어쨌든 뭐 지금 옥천에 있는 중에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불릴 수 있는 특히 옥천에도 10개나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조직들이 공동으로 뭘 저희가 도모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충 이런 거죠.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지원한다, 서로가 서로 돕는다 얘기했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 진짜 우리라고 만들 수 있는 쪽에 옥천군의 사회적 경제로 만들 수 있는 우리라고 하는 쪽에 몫이 뭘까? 그런 것들을 저는 공동으로 찾아보고 그려보는 약간 비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 이제 한꺼번에 다 하려면 되게 힘들고요. 어차피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지금 옥천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 그걸 저는 약간 선택하고 거기서 뭔가 우리의 고민들을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다 잘 되면 좋겠죠. 뭐 지방정부 이끌고 계획을 짜고, 지역 주민들도 옥천사람에 대해 되게 선호도와 이해를 놓고, 다른 형태의 어떤 사회적인 조직에 대해서도 한번 다른 일반 기업과 옥천사람이 무관하다는 되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옥천군의 사회적 경제가 되게 강화됐더라. 이거 옥천사람이 강화되는 게 그냥 옥천사람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옥천군의 사회적 경제에 힘을 강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어쨌든 총회장에 나름 자주 이루자로서 저도 어쨌든 간에 과정 속에서 혹시 만드시면서도 같이 고민을 할 테니까요. 같이 고민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우리